페니키아가 이제 페니키아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그 페니키아 상인들의 중심 지역이 카르타고였어요. 카르타고는 이탈리아 시실리아 섬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지역을 다 카르타고라고 불렀다. 카르타고라고. 그래서 그 카르타고가 결국 지중해 최고의 세력으로 부상하죠. 이렇게 멀리 떨어져 나왔을 때는 이미 페르시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페르시아가 여기까지 지배하지 못하죠. 해상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카르타고를 중심으로 해서 페니키아 사람들이 엄청난 제국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원전 218년 그림입니다. 그래서 로마와 지중해를 둘러싸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벌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뭐라고 부릅니까? 퓨닉 워라고 했죠. 퓨닉 워. 영어로 퓨닉워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말로는 퓨닉워라고 하지는 않죠. 그럼 뭐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 1차, 2차, 3차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거친 전쟁이 있는데요. 그 전쟁에서 최종적인 승자가 결국 지중해의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도 상황으로 보면은 카르타고가 굉장히 유리해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로마가 이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제국의 명명법, 이름을 붙이는 법도 이 서양은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로마도 이탈리아라고 부르지 않고 로마라고는 도시를 중심으로 컸으니까 그 제국 자체를 로마라고 부르잖아요. 카르타고 역시 마찬가지예요. 카르타고 말고도 다른 많은 도시들이 있고 영토가 있는데 그걸 다 카르타고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결국 로마가 카르타고를 이기고, 그렇죠. 이기고, 그리고 드디어는 지중해의 주요 세력으로 떠오른다. 그것이 언제 얘기냐면 기원전 2세기 말 정도의 일이다. 포에니 전쟁이라고 해요. 퓨닉 전쟁을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포에니 전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포에니 전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고 있었지만 결국 로마의 성장 동력이 된 것도 뭐였어요? 문자였죠. 어떤 문자? 카르타고의 문자, 페니키아의 문자, 표 문자. 아까 여러분이 보신 그런 문자의 힘을 빌려서 문화를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전쟁도 얘기하고 있고 상업도 얘기하고 있고 또 세력의 변화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와 같은 역사적 흐름의 한 중간에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가기 쉬운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문자였다. 그것도 표음 문자였다. 자, 이제 이 로마하고 싸울 때 보면 대단합니다. 카르타고는 스페인 지역을 통해서 저기 카르타고 노바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한니발의 군대가 가는 곳이죠. 한니발의 진로는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뒤로 돌아오는 길은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카르타고 노바에서 출발해가지고 카르타고로 돌아오는 길인데 이때 이제 코끼리 부대를 가지고 이끌고 한니발이 알프스 산맥을 지나가지고 218년에 기원전 218년에 트레비아에서 전투를 치르고 이기고 이탈리아 영토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승부처는 어디였냐면 카나의 전투였죠. 카나의 전투. 카나의 전투에서도 카르타고가 이겼어요. 그런데 결국 어디에서 칩니까? 밀레곳에서 치고 에가테스 제도의 아쿠라가스라고 하는 곳에서 지고는 카르타고가 돌아오는데 카르타고까지 결국 쫓아온 로마군에게 지는 거죠. 자마에서 집니다. 이게 이제 기원전 202년, 즉 3세기 초의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지역들이 결국은 로마의 것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로마는 카르타고의 문자를 수용해서 좀 더 단순화된 형태로, 좀 더 명확한 형태로 바꾼다. 카르타고가 키워놓은 싹이 결국은 카르타고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카르타고라는 나라는 망했지만, 페니키아는 망했지만 로마가 그것을 계승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 로마는 바로 그 옆에 그리스의 전통을 계승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페니키아의 전통을 계승한 카르타고와 그리스의 전통을 계승한 로마가 격전을 벌여서 로마가 최종 승자가 되면서 로마는 그리스의 문명, 페니키아 카르타고로 이어지는 그런 위대한 지중해 남부 지역의 문화를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중해의 최종적 패자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싸우는 과정에서도 표시가 잘 되어 있죠. 이 분홍빛으로 표시된 거는 로마의 땅이고 1차 전쟁에서 획득한 땅을 사르데냐나 코르시카 같은 지역, 이것도 다 시칠리아, 이게 다 카르타고 거였는데 로마가 뺏어가고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전체를 아우르게 된다 하는 거죠. 그 전쟁의 그 터가 엄청 길어요. 여기 지도의 척도를 보면 500km가 뭐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자하면은 몇 킬로나 되겠습니까? 2000km 이상 되는 거죠. 2000이 뭡니까? 3000km 이상 되는 그런 전투로가 있었다.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라고요? 기원전 3세기에 있었던 일이라. 기원전 3세기에 우리나라 상황은 어땠나요? 그때 우리에게는 아직 이렇다 할 나라가 없었죠. 조그마한 부족 국가들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중해 연안에서는 이렇게 몸집이 큰 대단한 나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결국 오리엔트와 이집트에서부터 시작된 고대 문명이 확산되고 발전된 결과였다. 그 문명이 확산되고 발전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노하우가 공유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국가 통치의 노하우, 도시 건설의 노하우, 산업의 노하우, 그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결국 문자였고, 그 문자를, 가장 효율적인 문자를 사방에 퍼뜨린 나라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페니키아였다. 모든 나라는 다 페니키아의 계승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뭐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한니발이 이제 바로 그 카르타고의 영웅인데 그가 갔던 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먼 길이었다. 깝게도 졌다. 왜 졌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로마의 시민법이 결국 우세했다 그렇게 봅니다. 로마는 일단 로마 시민이 되면은 동등하게 대접해 줬잖아요. 이 초기 단계의 로마는 귀족제 사회이면서도 상당히 민주적인 요소가 많아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던 거예요. 애국심이 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부유한 카르타고와의 싸움에서도 로마가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였다. 이게 이제 카르타고에서부터 한니발이 끌고 온 코끼리 부대였습니다. 원래 이 코끼리들은 말이죠. 북아프리카에 있었던 코끼리가 아니고 이 코끼리 부대의 원조는 어디냐면 이보다 훨씬 전에 그리스의 북쪽에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그곳 출신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인도까지 진출하죠. 인더스강 북쪽까지 진출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인도 사람들이 코끼리 부대를 운용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코끼리를 데려오죠. 그렇게 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데려온 코끼리들, 그 코끼리 부대의 전통이 이어져서 그거를 이제 또 카르타고가
수용해가지고 말을 데리고 싸우는 거하고 코끼리를 이끌고 싸우는 거하고 누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코끼리죠. 그래서 코끼리 부대를 끌고 로마로 쳐들어갔던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카르타고 유적이죠. 카르타고 유적. 이 카르타고를 이긴 다음에 로마는 카르타고를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다시는 이 강적 페니키아가 살아나서는 안 되겠다. 이게 살아나면 로마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철저하게 그야말로 건물 하나하나를 다 허물어 버리고 심지어는 거기다가 소금을 뿌렸다고 합니다. 왜 소금을 뿌립니까? 소금을 뿌리면은 식물도 자라지 못하잖아요. 삼투압이 세져가지고. 그래서 다시는 카르타고에 로마의 적대적인 세력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황폐화시켰습니다.